저는 여러 건물주분들과 각 분야의 사업체를 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부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부자가 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는 많은 선망의 대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루고 싶은 어떠한 대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부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들 또한 부자들은 재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그 재산은 아무래도 다들 부동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자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재물이 많게 시작하진 않았겠죠. 금수저가 아닌 일반적인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사업체를 발전시켜서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건물주와 자산가를 만나면서 부자가 되는 공통적인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이 사실 전부 다 부자는 아닙니다. 흔히들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뭐 100억, 뭐 몇백억, 혹은 연예인들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억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건물주고요, 1000억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라는 게 공통적인 단어죠. 그리고 원치도 않게 상속으로 인해서 건물주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물주라는 이유로 다 같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의 40대 평균 순 자산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한 3억대 후반에서 4억 초반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꼬마 빌딩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억에서 10억 초반 정도는 매수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공통적인 테크트리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근로소득으로 통해서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체 소득으로 돈을 많이 모으셨다가 아파트를 처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늘려가다가 어떠한 세금적인 이슈나 오름폭의 상승계가 느끼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한 이 초본 소득과 그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체 소득을 통해서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이 현업에서 느꼈던 경우에서 말씀드리자면 절반 이상이 저는 같은 테크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첫 투자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부자가 되는 어떠한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체 소득을 넘어가는 순간을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소득에 늘어가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더 붙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좀 깨닫고 여러 건물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조금 인사이트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일례로 저는 매달 혹은 분기마다 여러 고객분들하고 티타임을 합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뭐 건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고객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던 문장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 올해 내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도 안 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시는 많은 분들이 겪는 형상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동산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넘어설 수가 있냐라고 좀 생각들 하실 텐데, 바로 이 레버리지 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산을 늘려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자산이 있을수록 지금 내가 당장 벌어들이는 어떤 근로소득이나 사업체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고객분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건물을 2017년도에 100억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 당시 건물에서 나왔던 임대료는 약 한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대출을 85% 정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금리가 2%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들어간 투자금이 17억 정도였고요. 월 이자나 고정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2년 동안 보유를 하다가 사업소득과 임대료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또 한 차례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B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200억으로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대출을 88% 정도 받았고 대출 금리는 2% 중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냐? 바로 2년간 A 건물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감정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년 전 100억에 매입했던 A 건물이 2년 후 감정을 해보니까 100억에서 30억이 상승해서 130억이 됐고요. 이게 상승했다 보니까 기존 대출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는 여신으로 담보제공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더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2년간 벌어들인 임대료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B 건물을 200억을 매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23년 현재 얼마가 됐을까요? A 건물은 2023년 현재 250억이 됐고요. B 건물은 2023년 현재 350억이
됐습니다. 현재 이 250억하고 350억은 제가 측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A 건물의 매입 당시 100억의 대출 비율이 85%였는데 현재 2023년 기존 250억 기준으로 대출 비율이 34%로 떨어졌고요. 오히려 B 건물 같은 경우도 매입 당시 200억 기준으로 대출 비율이 88%였는데 2023년 350억이 되면서 대출 비율이 역으로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죠. 아, 이건 너무 금액이 커서 애당초 돈이 많았던 거 아니냐.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이슈로 유동성 문제로 시세가 더 가파르게 오른 문제도 있지만 이 메커니즘은 이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 5억, 6억으로 매입했던 20억대 꼬마 빌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라가고요. 집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감정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가 대비 대출 비율이 떨어지고요. 그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유리하게 레버리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 제공의 여신 레버리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보다 더 유리한 레버리지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유튜브나 글들을 보면서 이러한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 빨이다. 일반인들은 다른 빌딩을 담보로 잡아도 저렇게 안 해준다. 연예인 버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성이나 대출의 폭이 조금은 상이하겠지만 모든 부동산의 대출은 100% 부동산 담보에 대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즉슨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담보를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내 자신의 신용도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몇십억, 몇백억을 대출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실력 있는 은행에서는 공짜로 대출을 해주지 않겠죠. 그러려면 내가 담보대출을 해줘야 될 담보물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담보물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감정평가법인한테 의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나갑니다.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임대료도 비교해보기도 해서 이 적정 감정가를 은행에서 전달을 해주고요. 감정가를 받아본 은행은 담보 가치가 우수할 정도의 감정가라면 아주 높게 해주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대출은 아주 불리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신용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현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지만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자금이 많이 묶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가가 우수한 건물을 찾아내는 게 어떠한 부자들의 안목이고 매수하려고 하는 예전 부동산을 잘 골라내면 골라낼수록 결국에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부자들은 어떠한 현금이나 신용도가 높아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취득하려고 하는, 즉 매수하려고 하는 이 애정 부동산을 잘 매입하기 위해서 신뢰 있는 자신의 어떠한 중개인과 함께 보는 눈을 키우려고 학습하고 계속 공부를 해온 겁니다. 그러한 결과로 은행 쪽에서도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건물을 하나씩 더 늘릴 때마다 감정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요. 감정가가 상승하다 보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임대료 또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산은 남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한 자산이 계속 쌓이고 쌓일수록 이 자산이 상승하고요. 어느 순간 내가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내가 소득으로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가팔라지고 부동산 처분 소득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어떠한 부동산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체 소득보다 부동산 소득이 훨씬 더 앞지르는 공통적인 현상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에 이 정도 현금으로 어떻게 건물을 매입해,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절대 안 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여러 군데를 탐색을 해보고 접근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상하게도 방법은 나오고 그 방법을 통해서 좋은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